최근에 리플이 하락하다 보니까 제 영상 댓글만 봐도 부정적인 반응들이 눈에 띄게 들었습니다. 리또 속이다, 리플은 이제 끝났다, 2,000원대 그 이하까지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아졌었죠. 아마 이번 하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분할 매도하거나 정리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리플에 대한 믿음이 있던 분들조차도 이번 구간에서도 크게 흔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투자시장, 특히 코인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등락폭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리플이 좋아서 오르고 안 좋아서 떨어진다, 이런 단순한 프레임보다는요, 코인시장 특성상 한번 하락이 시작되면은 대부분이 함께 밀려 내려간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주요 호재들도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작은 호재 하나만으로도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기대가 커지면 실망감도 커지죠. 특히 최근에 처음 코인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리플을 접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공포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함도 따라올 거고 공포심이 찾아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심리겠죠.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웃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하락장에서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낮은 가격에 분할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 낮추고 꾸준하게 비중 늘려가신 분들입니다. 원칙 매매를 지켜낸 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큰 웃음을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분할 매수를 왜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지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8월 10일 3,850원이 매수 타점이다 안내 도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최근에 그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급하게 높은 가격에서 무리해서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8월 초에 지금 못 사면 큰일 난다,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비싸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인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추가 매수는 단기 저점을 활용해서 천천히 그리고 더 낮은 가격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인 거고요. 한 달 전에 비싸게 사는 것보다 한 달 뒤에라도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결국은 이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급한 마음에 매매하지 마시고 원칙 매매라는 효율적인 무기를 반드시 지켜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3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9월 21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전세계 40개국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일 예정인데요. 이름은 XRP 서울 2025고 리플 X, 판테라, 스파르탄, 바이낸스, 글로벌 투자사랑 인프라 기업들의 핵심 인물들이 같은 무대에 서는 행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을 끌어올리는 쇼일까요? 아니면 XRP라는 자산을 금융 인프라로서 끌어올리려는 제도권 이벤트일까요? 저는 이걸 후자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왜냐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기 때문인데요. 이 행사가 열리는 게 바로 한국 최대 블록체인 축제 KBW 2025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이미 전 세계의 눈이 서울에 쏠려있는 그 시점에 XRP가 먼저 무대를 열어버린 겁니다. 명백한 메시지겠죠. 우리가 아시아 시장의 흐름을 선점하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필 서울일까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래 규모, 빠른 시장 반응, 규제 논의까지도 활발합니다.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까지도 유난히 빠르죠. XRP 리플 입장에서는 서울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전진 기지 같은 거고, 연사 라인업을 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텐데 리플 엑셀 수석 부사장, 판테라 캐피털 파트너, 스파르탄 공동 창업자, 바이낸스 아테 디렉터까지도, 거기에 엑셀라랑 바이코노미 같은 브릿지랑 인프라 대표 기업들까지도, 규제랑 자본들, 인프라, 이 세 가지 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코인 토론회가 아니라 앞으로 블록체인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맞물릴지 직접 논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후원인데요. 이번 행사를 리플과 함께 도플러 파이낸스가 후원한다는 사실이죠. 도플러 같은 경우는 리플 레저 위에 처음으로 나온 일드 플랫폼인데 결국에 XRP가 단순 송금 자산을 넘어서 수익 인프라, 실제 사용 네트워크로서 확장되는 장면을 공식 행사에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이런 대형 행사 열려면은 바로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격보다 구조랑 제도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 진짜 큰 흐름은 이런 자리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거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은 늘 뒤를 따라옵니다. 하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은 네트워크랑 제도가 합의하는 순간에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서울 코엑스 9월 21일 그 무대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랑 협력관계가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 결국의 결론은 분명해요. XRP 서울 2025는 단순한 투자 이벤트가 아닙니다. XRP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서 격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읽는 사람들이 다음 사이클의 언어를 먼저 가게 되는 거고, 서울에서 시작되는 이 움직임들이 꼭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서울에서 시작되는 이 움직임 반드시 지켜보셔야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올인한 남자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반대로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의 자본을 흩뿌리면서 다변화를 선택한 피터 틸,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전략은 완벽하게 다른데요. 하지만 결국에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이게 되죠. 기업이 암호화폐를 재무에 끌어들이는 순간 이건 투자일까요? 아니면 모험일까요? 세일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 전략은 상당히 단순한데요.
돈을 빌려요. 그리고 주식을 찍어내요. 그리고 자금을 끌어오고 그 자금으로서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재무제표에 여기를 기록을 하고 시장은 그거를 가치 상승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가가 또 상승을 하죠. 그러면 더 많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사고 오르고 또 다시 사고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요. 이건 미친 듯이 잘 굴러가겠죠. 기업 가치나 주가라든지 셀러 본인의 명성까지도 전부 다 함께 치솟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시장이 뒤집힐 때가 문제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그 구조가 그대로 반대로 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주가가 빠지고 자본이 막히고 부채 상환 압박이 몰려오겠죠. 버틸 수 없으면 결국에 청산되면서 그게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말려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정말 힘든 구조인데 반면에 피터 틸은 달라요. 코인을 단일 자산으로 올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벤처 캐피털,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나눠 나가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소, 인프라, 심지어 바이오테크랑 연결된 블록체인 기업들까지도 다양한 지점에다가 돈을 묻어뒀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솔직히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요. 셀러처럼 단기간에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가 와도 전체 판이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받쳐줄 거고 생태계가 커질수록 투자한 기업 가치도 덩달아 상승을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겠죠.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자를 혁신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그건 그냥 비트코인에 크게 베팅한 기업일 뿐인 거고 또 다변화 전략을 두고 수익이 줄어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다변화는 수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 재무라는 거는 단순하게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 싸움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그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변동성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그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금리가 어디로 움직일지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회계 기준이 코인을 어떻게 다루게 될지 이런 변수들이 세일러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틸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전략은 그냥 개인의 성향 차이가 아닙니다. 기업 재무의 미래, 암호화폐가 제도권에서 어떤 모습으로 뿌리내릴지 보여주는 실험이겠죠. 한쪽은 단일 자산에 올인하면서 폭발력을 노리고요. 또 다른 한쪽은 생태계 전체에 흩뿌리면서 지속성을 노립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포트폴리오 과연 어디에 서 계신가요? 올인인가요? 아니면 다변화인가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앞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그 답이 우리 구독자분들을 지켜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XRP를 둘러싸고 있는 코인판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이 사실상 100%다. 이 말을 그냥 흘려듣기 어려운 뉴스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단순히 승인이 되냐 안 되냐 싸움일까요? 그건 아니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XRP ETF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바로 그 본질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분위기 기억나시나요? 회의론이 가득했었죠. 뭐가 그렇게 큰일 나겠냐. 시장이 이미 반영됐다. 다들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자 어떻게 됐습니까? 54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들썩인 바가 있었죠. 이더리움 ETF도 똑같았습니다. 효과가 없다. 기대만큼 안 간다. 말은 정말 많았었지만 실제로는 13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늘 비슷한 패턴을 보여줘요. 처음엔 과소평가하다가 막상 터지고 나면 뒤늦게 놀라는 거죠. 지금 XRP가 바로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미국 SEC가 그동안 계속 결정을 미뤄왔었고 하지만 더 이상은 미루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2025년 10월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신청서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단순히 신청했다가 아니라 SEC가 요구하는 세부 사항까지도 반영하면서 제도권 룰에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XRP ETF요. 글쎄 아직 먼 얘기 아니냐.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이 늘 하는 착각이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효과 없을 거다. 시장이 전부 다 선반영했을 거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제가 장면 하나 그려드릴게요. 실제로 지난 ETF 승인 직전에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정말로 될까? 혹시 또 미뤄지진 않을까? 각종 회의론들이 쏟아졌었죠. 하지만 승인되는 그 순간 수십억 달러가 순식간 들어옵니다. 가격은 뛰어오르고 뒤늦게 따라붙은 사람들은 이미 올라간 뒤에 올라탑니다. 이 패턴이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XRP의 공기 자체가 그때랑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고 XRP 현물 ETF가 그냥 투자 상품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권이 XRP를 결제 송금 네트워크의 핵심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지 그 분기점을 보여주는 시금석이겠죠. SEC의 최종 결정은 올해 10월이고요. 앞으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이 투자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문제가 아니에요. ETF라는 제도가 XRP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 투자자들의 시야를 완벽하게 바꿔놓게 될 겁니다. 시장은 늘 그래요. 소문일 때는 무시하다가
기대가 현실이 되면 뒤늦게 반응을 하죠.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흥분도 아니고요. 무작정 불안감도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시는 거. 이게 바로 지금 XRP ETF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이겠죠. 앞으로 솔라나가 결국에 모든 탈중앙화 지표에서 이더리움을 앞서게 될 것이다. 관련 말이 돌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좀 도발적이긴 한데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었는데요. 솔라나가 그 자리를 빼앗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탈중앙화라는 게 우리가 말할 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걸까요? 노드 숫자인 건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경제적인 구조인 건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길이 갈라집니다. 이더리움은 잘 알다시피 확장성 문제를 안고 있죠. 트랜잭션이 몰리면 수수료가 급등을 하고 속도까지도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레이어 2인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도심 위에서 고가도로를 얹어가지고 교통을 분산시키는 방식인 겁니다. 메인 체인은 기준점으로 남겨두면서 실제 트래픽은 위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전략들 때문에 이더리움은 생태계를 빠르게 넓혀갔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수수료의 큰 흐름들이 레이어 2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인 체인에 남는 보안 예산이 얇아지겠죠. 또 반대로 솔라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도로 대신에 도로 자체를 왕복 16차선으로 확 넓혀버린 건데요. 속도는 빠르게, 수수료는 낮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수수료가 전부 다 레이어 1에 쌓입니다. 검증인들한테 직접 돌아가다 보니까 참여 유인 자체가 강해지는 거고 이 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안과 분산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솔라나 진영의 주장이고요. 여기서 대중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노드가 많으면 탈중앙화다. 맞는 말 같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노드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지, 보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부겠죠. 이런 인센티브 구조가 진짜 핵심인 거고 솔라나는 여기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약점은 분명해요. 높은 하드웨어 요구 조건 때문에 참여 장벽이 크고 네트워크가 멈춘 전적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반대로 이더리움은 레이어 2 전략 덕분에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더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솔라나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건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철학의 경쟁입니다. 접근성과 다양성을 키운 이더리움, 보안과 경제적인 지속성을 강화하는 솔라나까지도 이 두 갈래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겠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저렴해야 됩니다. 개발자는 안정적인 보안과 수익 모델을 원하는데요. 그리고 자본은 체력이 있는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누가 더 탈중앙화를 잘 구현했는지가 판가름이 나겠죠.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싸움은 속도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인 거고 그리고 이 구조의 경쟁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다 나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